자, 경제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배울 것은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2의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 파트가 상당히 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자, 내용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깊이 있는 공부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짧은 자, 블랙박스 요약 정리 30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주어지는 부분은 앞으로 나올 문제들, 이미 기출됐던 문제하고요. 앞으로 나올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자, 정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숙지하고 넘어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자, 시험 문제는 한 문제씩 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콕 집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꼭 이론 강의를 정리하시는 것이 이번 우리 요약 강의에서 경제 시간에 공부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도록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이해라는 자,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정리할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경제생활의 이해죠. 경제생활. 경제생활이 뭐냐? 경제생활이 뭐냐? 자, 경제 주체들이 그쵸?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분배를 하는데 우리가 뭐를 가지고 분배를 하죠? 뭐를 가지고 생산하고요? 바로 자, 재화와 서비스를 가지고 자,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일련의 경제 활동을 자, 의미하는데요. 다시 정리하면은 경제 주체가 누구냐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경제 주체들이 경제 객체를 가지고 자, 경제 객체, 즉 재화와 서비스가 되겠죠. 서비스를 가지고 자,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일련의 활동을 뭐라 한다? 경제 생활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그 경제 주체 중에서 자, 가게도 있을 거고요. 기업도 있을 거고요. 자, 정부도 있을 거고요. 외국도 있겠죠. 이런 경제 주체들이 하는 역할이 또 중요하겠죠. 가게는 자, 소비의 주체, 기업은 생산의 주체, 정부는 생산과 소비의 일련의 활동을 자, 하고 있고요. 외국은 교육의 주체가 되겠죠. 그중에서 가게와 기업의 자, 경제 활동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는요,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별표 두 개는 더 여러분들 깊게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자, 우리 요약 정리집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가계와 기업 간의 흐름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생산 요소 시장이 있고요. 생산물 시장이 있죠. 거기서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기업에 제공하면 기업은 그 대가로 임금을 주고요. 지대를 주고요. 이자를 주는 일련의 활동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원의 희소성. 그렇죠? 자원의 희소성. 그리고 자, 또 중요한 내용이 뭐죠?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 또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별표를 또 하나 쳐놓을게요. 자원의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무한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자, 자원의 희소성이죠. 희소성은 뭐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요. 또 자,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도 희소성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죠. 자, 희소성에서 우리가 또 정리할 것 중에 하나가 무상재가 있고 경제재가 있습니다. 무상재는 말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 재화를 무상재라고요. 중요한 건 경제재죠. 대가를 꼭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화가 있는데 자, 그 재화를 뭐라고 하더라? 경제재라고 하더라라는 것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프 속에서 이런 그래프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뭐죠? 자, 지금 무상재에서 경제재로 변하는 자, 뭐 가격이고요. 뭐 수량이라고 한다면 가격 같고요. 수량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선에 만나서 뭐가 이루어졌죠? 거래가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경제재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상재죠.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요 의미,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 정리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정리할 거는요. 기회비용은
예, 다음 장에서 바로 나오니까요. 경제 체제의 자와 목표입니다. 목표.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아무래도 시장 경제 체제하고 시장 경제 체제와 자, 계획 경제 체제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결합한 것을 혼합, 그쵸? 경제 체제라고 하더라. 시장 경제는 말 그대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모든 걸 내맡기고요. 개별 주체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시장 경제 체제고요. 계획 경제는 말 그대로 정부가 계획을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공공단체가 바로 생산수단의 주체가 되면서 자,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계획경제죠. 시장경제가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계획경제는 뭘 중시하죠? 분배, 즉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자, 시장경제 체제에 누가 자, 국가가 개입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일정 정도의 시장의 룰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를 혼합경제체제라고 하더라라는 것을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정리할 것 중에 자, 자본주의 자, 체제,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을 우리가 정리를 또 해야 되겠죠. 자,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수정자본, 죄송합니다. 자, 상업자본주의가 되고요. 상업자본주의. 자, 상업자본주의에서 자,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자본주의로 자, 전개되고요. 산업자본주의가 독점화되면서 이제 독점자본주의가 등장하고요. 독점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누가 등장하죠? 국가가 개입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을 배웠고요. 수정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시장 기능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문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19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에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 정부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약 정리집에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쓰세요. 신자유주의, 즉 정부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더라. 축소,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자본주의 시대는 자, 뭐였죠? 야경국가의 역할, 국가 역할은 밤에 뭐 치안, 국방, 외교, 뭐 밤에 도둑놈만 잡는 역할만 하면 끝나더라. 자, 우리가 산업자본주의 야경국가를 기억하시고요. 수정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거죠. 또 시장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특징을 기억을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수정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야경국가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신자유주의라는 자체는 정부의 기능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즉 시장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주의를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경제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의 가장 큰 출발은 애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적 경제 사상이죠. 바로 이 산업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애덤 스미스의 바로 자유방임주의고요. 수정자본주의 시대는 자, 세계 대공황을 겪는 과정에서 케인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부양을 국가가 중심에서 부양을 시켜야 된다. 소비가 미덕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바로 이 수정자본주의 시대에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은 뭐 사유재산을 부정하고요.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고요. 생산수단을 공유화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기업의 비능률성,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심화, 오히려 경기가 점점점 위축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경제체제에서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을 통해서 혼합경제체제, 즉 계획경제의 정부의 개입을 일정 정도 시장에 있는 역할을 조정하면서 나타나는 혼합경제체제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라는 것을 정리하시고요.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뭐죠? 공공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바로 뉴딜 정책이라고 하더라라는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산업자본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 국가가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자유방임에 내버려 두더라. 자,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 기억하시고요. 수용자본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뉴딜 정책처럼요. 자, 그래서 케인즈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고 복지국가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게 됐더라.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입니다.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희소성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예, 기회비용. 자, 이것도 별표를 하나 칠게요. 앞에 요 의미도 별표를 하나 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가계와 기업 간의 일련의 경제활동을 기억하시고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들을 기억하시고요. 자, 기회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회비용을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기회비용한다. 내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포기할 것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포기를 해야죠. 그 포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포기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의 선택에 소요되는 비용에다가 현재의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의 기회비용,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에서는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따르고 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모든 걸 동시에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또 하나를 포기해야 될 것을 일반으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건 뭐죠? 결국 선택한 것이 이익이 포기한 것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이익이 포기한 것보다 더 커야 된다. 자, 경제적으로 선택해서 얻는 이익이 더 커야 된다. 즉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된다. 그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의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리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죠? 비교우위입니다. 비교우위. 비교우위와 우위와 절대우위가 있죠. 절대우위. 표로 분석하는 문제가 뒤에서 또 나오는데요. 하나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절대우위라는 것은 동일한 자원의 당사자보다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절대우위라고 하고요. 비교우위는 상대적으로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우위라 한다. 자, 비교우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바로 상대적으로 더 작은 기회비용, 그렇죠? 기회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비교우위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모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요, 특화를 통해서 생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 바로 이제 비교우위로 있는데요. 자, 우리 비교우위와 관련된 내용은 요약정리서에 잘 예시가 되어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좀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비교우위, 절대우위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기존에도 잘 나오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나와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비교우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우위에 위한 특화와 관련된 내용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의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이해에서 중요한 것들, 가계와 기업의 순환도 기억하시고요. 자원의 희소성과 관련된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천을 기억하시고요. 기회비용, 비교우위와 절대우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지금 내용을 가지고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이라는 단어로 넘어갈 건데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 주체의 역할이니까요. 자, 소비의 주체가 누구였죠? 가계죠. 생산의 주체가 누구죠? 기업이죠. 그리고 가계와 기업의 생산과 소비의 양 주체를 동시에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역할 또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바람직한 소비 형태죠. 자, 바람직한 소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자, 가계 소득의 원천이 있죠. 기업의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자, 그거를 통해서 소비 생활하는 주체가 바로 가계가 되는데요. 가계 소득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자, 유형. 이것도 기출에 상당히 중요하게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앞으로도 잘 나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계 소득의 유형. 자, 경상소득이 있죠. 항상 얻는 소득이 경상소득이죠. 첫 번째는 근로소득이 있고요. 그렇죠? 뭐 노동의 대가로 여러분들이 받는 뭐 임금을 의미하고요. 사업 및 부업 소득이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혹은 뭐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거나 자, 부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부업 소득이라고 하고요. 재산 소득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얻는 뭐 소득, 뭐 이자도 있을 거고요. 뭐 배당금도 있을 거고요. 임대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전 소득. 자, 연금, 구금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일반적으로 이전 소득이라 합니다. 중요한 건 연금이 이전 소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상소득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이걸 기억하셔야죠. 근로소득이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사업 및 부업 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자, 그리고 재산 소득. 자, 이전 소득. 이전 소득에서 여러분들 연금이 이전 소득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비경상소득이 있어요. 비경상소득. 항상 일정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닌 소득을 비경상소득이죠. 예상치 못하는 요인이나 일시적으로 혹은 예상치 못한 소득을 비경상소득이라고 합니다. 뭐 일확천금 뭐 이런 의미가 비경상소득에 들어가게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계소득의 지출인데요. 가계소득의 지출, 뭐 가계소득의 대부분은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지출되고요. 나머지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 저축도 지출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지출은 소비 플러스 저축을 지출이라고 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의 증가, 뭐 생산 능력의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는 데 있어 소비가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생산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만 상승하고요.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를 증가를 시키면 그만큼 기업의 활동을 좀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 뭐죠? 성장 잠재력 자체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된다 했습니다. 저축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유보하는 것을 저축이라고 하죠. 저축의 긍정적 측면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이 뭐 은행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행권에서는 그걸 통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 측면이 있죠. 하지만은 저축이라는 것은 당장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소비가 위축되는 문제가 나타나서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더라라는 저축의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죠. 이걸 저축의 딜레마라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는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합리적인 소비인데요. 합리적 소비는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득을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 최대한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만족감이 뭐보다 기회비용보다 커야 되겠죠. 우리가 기회비용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바람직한 소비 형태에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잘못된 소비 형태죠. 잘못된 소비 형태가 있는데요. 자,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과시 소비가 있고요. 모방 소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충동 소비가 있죠. 충동 소비. 과시는 자신의 부유함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활동을 과시 소비라고 하고요. 모방 소비는 무작정 남이 하니까 남을 쫓아가는 소비를 모방 소비라 하고요. 충동 소비는 구매 계획은 없지만은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가 일반으로 이루어지는 소비를 충동 소비라고 하죠. 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뭐 채널이 많으니까요. 채널을 보다 보면 홈쇼핑에 많은 진짜 원하지 않지만 원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즉흥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충동 소비가 되겠죠. 소비의 외부 효과에서 우리가 밴드웨건, 베블렌 효과, 스노브 효과가 있는데요. 그것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이 잘못된 소비 형태에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기업 경영과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자, 기업은 당연히 생산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또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 생산의 주체로서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이더라라는 거. 자,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주식회사, 개인 기업, 회사 기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있는데요. 당연히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것은 기업이 이윤 극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의 변화와 효율적인 기업 경영이 있는데요. 경제활동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러한 기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기업이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시장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근무 형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재택근무라든가 출퇴근 시간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고요. 소비자의 역할도 상당히 영향력이 많이 중요시되는 그러한 변화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경쟁력 자체가 완전 경쟁화되고 있게 되면서 경쟁이 극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기업이 어떻게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당연히 고품질의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효율성과 개방적인 경영 그리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가 있는데요. 자, 기업의 사회적 역할, 기업이 해야 될 사회적 책임, 기업 윤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기업 경영과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간단한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그렇게 우리 문제화돼서 잘 나오는 그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기출을 분석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앞으로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기업 환경과 관련된 문제, 기업의 혁신과 관련된 내용,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해서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부의 경제활동이죠. 정부의 경제활동. 어떻게 보면 우리 주제 2에서 가장 지금까지 기출되었고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될 부분들이 바로 정부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활동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죠. 정부의 경제적 역할. 첫 번째는요. 자원 배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배분. 자원 배분에서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같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 정책을 조절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세입과 세출을 통해서 조절하는 역할도 있고요. 독과점, 환경 오염을 시키는 기업을 규제하고요. 공공재를 생산한 이런 것들이 다 자원 배분과 관련된 역할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시장 기능이 왜곡되고 시장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문제들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시장 기능을 조종하는 역할이 바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 중에서 자원 배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즉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이 바로 자원 배분의 역할이 되고요. 자, 소득 재분배 역할이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정부의 재정 정책 중에 뭐 세금을 가지고 하는 정책들이 있죠. 세입, 그렇죠? 세출면. 그래서 세입, 자 정부가 걷어들이는 조세를 통해서 뭐 누진세를 적용하거나 사치품에 대한 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그런 것들의 소득 재분배 역할에서 세입면이고요. 세출면은 아무래도 뭐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뭐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사회 보장비를 확충하는 그런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통한 자 소득 재분배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고요. 또 경제 자 안정화 정책이 있습니다. 안정화 정책. 자 시장에 지금 경기가 자 과열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정부는 자 정부의 자 안정화 정책이 어떤 정책을 실현할까요? 자, 과열되고 있다는 것은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정부는 당연히 정부의 지출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세율을 인상시키죠. 정부의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의 세율을 인상시키게 되면서 정부가 경제가 그쵸 상당히 과열되는 것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만약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부는 당연히 어떤 정책이죠? 정부의 지출을 증대시키고요. 그다음 적자 재정을 편성하겠죠. 세율을 인하시키는 정책 그리고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자 바로 자 정부가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경기 과열 때는 과열을 자 안정시키고요. 경기가 위축됐을 때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바로 경제 안정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서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정책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역할의 한계죠.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할의 한계도 나타나겠죠. 아무래도 정부가 모든 경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해서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역할이 불가능하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문제들이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또 개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다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쵸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의 역할의 한계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정부의 경제적 역할의 한계, 즉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부 실패와 관련된 것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실패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정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정부의 역할의 한계점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부 실패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부의 자, 재정 활동이 있는데요. 자, 조세와 관련된 거죠. 조세요. 그래서 정부의 경제 활동 재원을 마련하고요. 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소득 재분배 역할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 활동 중에 조세의 자, 기능이더라라는 거 자, 정리하시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있죠. 직접세하고 자, 간접세가 있습니다. 간접세. 자, 별표를 2개 쳐놨죠. 2개를 쳐놓은 이유는 이것도 자, 잘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세와 간접세를 여러분들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직접세는 소득의 원천에 부과하는 것이고요. 간접세는 소비 지출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특징, 그 다음에 종류 쪽이 있는데요. 직접세, 간접세. 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요 직접세와 간접세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플러스 조세의 역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하면은 당연히 근로요금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고율의 소비세를 부과하면 수요가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조세 역진성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예산 과정이 있고요. 예산에서 뭐 일반 회계 예산, 뭐 특별 회계 예산, 뭐 세입 예산 뭐 쭉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것들은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뭐 적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정부가 적자를 왜 편성하죠? 경기가 위축되니까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적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흑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쵸 경기가 너무 과열되게 되면 정부의 그쵸 아무래도 정책 중에서 경기 과열을 통해서 정부가 쓰는 돈을 줄이는 즉 돈을 남기겠죠. 왜? 과열되는데 더 통화량을 더 확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 흑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과 국민 참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바람직한 소비 형태는 이미 우리가 정리했고요. 경제 주체의 역할에서 중요한 건 가계 소득의 유형들을 나눠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잘못된 소비 형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요. 정부의 경제 활동 어떻게 보면 지금 배웠던 정부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내용 여기서 거의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이 바로 정부의 경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단원과 2단원의 주제를 다 정리를 했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간략한 내용들 다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내용들은 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